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최근 조선업계 호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허용까지 발표되면서 K조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 3사들의 가동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고 수주 잔고도 3년치를 미리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K조선의 현 주소와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 조선업계 호재는 계속 이어지네요, 진짜. 대형 호재가 나오는데 특히 뭐 HD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 AA 방산기업이죠. 안드릴 인더스트리하고 손잡고 자율무인 수상함 시장 본격 진출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내년까지 시제함 개발 건조 완료하고 이제 미국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선다 이런 계획인데요. 이 사안은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이제 뭐 정밀하게 잘 만들어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이제 인정을 받긴 입증이 된 했지만 거죠. 특히나 이제 해양방산 쪽에서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전쟁에서는 좀 무인화가 되는 게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트렌드이기도 하죠. 예,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생각보다 진행이 되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평가가 한간에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일반 상선 부문에 있어서도 사내에서 그 무인화하는 부분을 이제 분사를 해서 오히려 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을 실제로 이제 무기 체계를 구매하는 이제 고객군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까지 이제 레벨업된 무기 체계를 전달을 해서 우리가 이제 뭐 해외로 방산이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좀 최신 방산에서는 너무 뒤처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맞아요. 평가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형 조선 3사들의 가동률이 네. 100% 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조선 3사죠. 뭐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다 이제 100%를 넘어선 상황인데 가동률이 100% 넘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실 요거는 약간 예전 기준 대비해서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요. 저희가 정규 근무 시간에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오버타임이 있을 경우 이제 아마 지금 책정되는 가동률 기준으로 오버타임이 책정 안 되는 게 정규 근무 시간만 하면 100%인데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근무를 하면서까지도 배를 만든다면 이런 의미네요. 네, 근데 저희 어쨌든 불황기 대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많은 작업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실제로 2010년 정도와 비교를 해보면 지금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를 예전보다 더 많이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에 건조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26, 27년이 될수록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설비에 대한 가동률을 다시금 옛날 수준으로 조금 높이겠다라는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동률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물량을 되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주를 많이 받아야죠. 예, 근데 이제 25년에 이렇게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는 걸로 보아 추가적으로 더 가지고 있는 유효 설비를 가동을 해도 되겠구나라는 거를 조금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조선소가 바빠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수주 잔고 뭐 엄청 납니다. 이미 뭐 말씀드렸다시피 3년치 일감을 다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HD 한국조선해양하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조선 3사의 수주 잔고액이 합치면 135조 원이에요. 네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3년치 일감 미리 확보한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국내 조선 업체들이 2021년 그리고 2022년에는 1년치보다 조금 더 많은 수준의 매출을 다 확보를 해서 수주 잔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23년과 24년 이후의 전략은 1년에 1년치 정도를 수주를 해서 지금 확보해서 높여놓은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자라는 전략인데 실제로 그 부분이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3년을 쌓아놓고 있으면 굳이 고객에게 덤핑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할인 영업을 할 정도로 급해져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정도의 수준을 확보를 하고 소위 말한 선별 수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면서 시장의 이제 단기적인 급락이나 아니면 급등에 대해서 이제 좀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회사의 중장기적인 전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수주 잔고가 얼마일까라고 이제 회사들이 생각해 본 적정 수준이 이제 3년 정도인 거죠. 3년. 그러니까 지금 막 주문을 해도 아무리 빨라야 4년 뒤에 배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네, 28년 말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29년 정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선 3사들이 이제 설비 확충에 이제 나설 수밖에 없다. 네네. 그러면 3년치가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많아져야 된다는 전제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는 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9,400억 원, 하나오션은 4분기에만 7천억 원, 삼성중공업은 내년에 4,3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제 설비 확충이라고 알긴 아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2025년이 이제 조금 특이했던 해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제일 처음 설비 투자를 발표한 회사는 사실 하나오션이었었거든요. 네. 과거에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을 때 저희가 갖고 있던 설비 중에 일부를 이제 띄어서 매각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설비를 많이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전 수준으로 조금 되돌리기 위해서 신규 플로팅 도크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도크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거기에 들어갈 대형 크레인에 대한 투자를 집행한다는 거를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난 이후에 발표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후행적으로 다른 두 개의 경쟁사가 합병을 진행한다라고 발표한 HD 현대그룹이 있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7년 이후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었던 설비 중에 한 2개 정도를 꺼뜨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걸 어디에 갖다 매각을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설비를 돌리고 돌리지 있던 않고 거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재가동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조선소들이 확실히 바빠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가동하는 게 그냥 어제부터 놀았는데 오늘부터 재가동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그 설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도 확충을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 자재 구매나 아니면은 뭐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도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 들어가는 설비 투자를 3사가 동시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배경에는 이제 K조선이 배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미국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좀 그렇다고. 마스카 프로젝트에 이게 총 출동을 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뭐 HD 현대나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은 다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에 동참을 하고 있는 셈인데 사업 전설을 이미 냈어요 미국에 상무부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이제 투자 규모로 따지면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주를 기대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네네. 도전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빅3가 다 선정될 수도 있는 겁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빅3가 다 이 부분에 인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요?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시기상으로는 꽤나 많이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2023년 정도부터 실제로 전함이나 이런 것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해서 저희가 발주를 하고 신조 전함이나 군함을 좀 인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030년까지는 지금 현재 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역행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5년은 걸리는군요. 네, 그러면 중국과의 갭이 그렇잖아도 지금 좀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기업들이 좀 적극 참여해 줬으면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3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만들고 신규 시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빠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미국이 왜 그동안 이렇게 조선과 이 군함 특히 이제 이쪽에 왜 이렇게 소홀 했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건 약간 그 정치적인 흐름과 그리고 좀 방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누구의 군함이 제일 늙었나를 들여다보면 미국이랑 러시아가 제일. 나란히 손잡고 늙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의 세배를 네. 개발시키지 않은 거죠. 군함 전함의 이 선체의 중간값이 둘이 나란히 30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적으로 지금 제일 젊어져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를 하면 중국이 한 18년 정도 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엄청나게 늙은 배들을 가지고 있다. 네, 네. 미국이 필요한 상선을 보면 대형보다는 중소형 상선이 압도적으로 좀 필요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 해군 함정도 중형 도크에서 건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보면 큰 배보다는 중형급 배가 더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조선사들 우리나라 네. 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소조선소들이 이제 미국의 군함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신조를 진행하기는 저희 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력이 좀 낮은가요? 아무래도 그 기존의 한국군을 대상으로 한 전함이나 군함에 대한 인도 레코드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피고 있는 전략을 보면 오히려 중형조선소에는 조금 MRO 위주의 아마 발주가 좀 나가지 선박 않을까, 수리. 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조 같은 경우는 대기업을 위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해양방산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조선 업체도 특수선 사업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설비들을 보면 중소형 수준의 상선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은 딱 군함을 만들기 적당한 사이즈의 작은 도크를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이라고 하면 보통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중소형 조선소라고 얘기가 되는 데들의 TIU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야들을 보면 이게 톤 기준으로는 이게 막 10만 톤 내외 정도의 그 선박이 들어갈 수 있는 도크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군함은 실제로 배수량 기준으로는 막 3천 톤 이렇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선 대비로 하면 사이즈로는 엄청나게 작은 사이즈네요.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건 이게 굉장히 더 필요하다, 시급하게 필요하다, 큰 배도 필요하지. 그것도 그런 것이 상선에서도 그럴 만한 부분이 이제 미국이 여러 지역에서 국지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싸우는 전투함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물자를 조달하는 게 끊기니까 굉장히 그렇겠네요. 불리하더라라는 네네. 결론을 많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뭔가 전시 상황에 있을 때 물자를 전달하는 데들은 굉장히 인프라가 갖춰져서 큰 배를 가지고 많이 갔다가 이렇게 편하게 내릴 수 있는 지역인 경우는 대체적으로 적거든요.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 인프라가 없어도 가서 내릴 수 있는 로로선 형태의 그런 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쪽에 필요한 그 일반적인 운반함 그리고 이제 전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약간 중형 사이즈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 군함도 있고 상선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두 개 다 이제 만드는 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쪽 비중이 더 높고 어느 쪽이 더 수익성이 높은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리적인 수량으로 보면 당연히 상선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고. 더 많이 만든, 더 수주를 저희가 많이 받은. 심지어 방산 안에 있는 그 선박의 카테고리도 아예 전투함과 지원함으로 분류를 하면, 지원함은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더 상선에 가까운 성격을 그렇겠죠. 가지게 될 물자 거고. 보급이라든가 뭐 주유라든가 이렇게. 근데 이제 단순하게 척수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지금 전략 상선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략 상선. 지금 현재 한 80척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략 상선을 10년 이내에 250척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럼 80척이니까 250척 될 때까지 한 170척만 더 발주하면 되나, 이게 아니라 그 10년 사이에 그 기존에 있었던 80척의 노후될 거 아니에요. 또. 것도 노후가 될 거기 때문에 거의 신규로 250척 정도를 10년 안에 투자를 해야지 그 정도의 체제를 갖출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전함 같은 경우도 군수 지원함을 포함해서 지금 한 300척대 후반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향후 30년간 한 390척대 정도 수준으로 높이는 전략인데, 이것 또한 기존에 있는 것들의 퇴역 속도를 맞춰서 그만큼을 또 투자를 해야 그만큼의 체제를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익감은 많겠네요. 10년으로 잘라서 보면 확실히 전함수가 적긴 하지만 이제 금액으로 친다라고 하면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요. 수익성 측면에 있어서 무조건 높은 금액의 선박이 더 많이 남을 거라는 거는 개런티할 수가 없고, 얼마나 그 양산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발주가 되어 주느냐, 그리고 원래 그 책정을 했던 예정 원가 대비해서 어느 만큼의 마진이 서로 협의가 되느냐가 더 관건일 것 같습니다. 말씀하는 건 들으면 이제 반드시 비싼 군함보다는 상선 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오히려 많이 만들어 본 선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팩트 시트, 이게 뭐냐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네네. 계획서 같은 그런 건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미국이 한국 조선소에서 상선과 군함 모두 건조한다. 네.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요구를 했겠죠. 받아들여진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허용하겠다.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인데, 이게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미국에서 만들어, 여기 와서 만들고 기술 협력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해,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네.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중간의 과정은 좀 모르겠지만, 이걸 이제 한국에서 만들더라도 만들어만 줘, 이렇게 이런 뉘앙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현실을 파악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상선도 1년에 한 척 나오는 게 저렇게 힘들어서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지금 미국이 급해 죽겠는데 빨리 만들어야 됐을 때 미국에서 아무리 돈을 저희가 막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일단 미국이 그렇게 노후되면 배 만드는 장소, 이게 도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리를 도크 해도. 자체는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새로 막 만들고 뭐 수리하고 기계 올리 크레인 뭐 설치하고 이러려면 그러느니 그냥 인프라 기존 다 돼 있는 우리나라 와서 만드는 게 데서 하는 빠르겠다. 훨씬 빠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저렇게 배를 필요로 하는데 그걸 어디서 만드는지, 과연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게 우리나라 조선소에게 도움이 될지, 그게 이제 시장에서 제일 좀 궁금한 면이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명확하게 잘 풀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군함의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군함이나 전함 같은 경우가 조선 업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크게 임팩트를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초기 사업에서 시작해서 2차, 3차 사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도 전체 매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이 이거를 만들고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재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근데 일단 기존에 이제 디젤 발전 그 잠수함만 만들던 데에서 핵잠수함으로 이 영역을 더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수출이라기보다 그냥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의 그 판을 더 넓히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팩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저희가 주식을 보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장담하기 어려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핵추진 잠수함 이거는 하나오션이 제일 앞서가는 업체죠. 국내에서 이제 기존 전통 방식의 잠수함 자체를 만들어 본 경험치가 제일 높은 게 하나오션인 거고요. 이것 또한 이제 아마 군에서 원가에 대한 책정을 하고 가격적인 측면과 이제 정성적인 측면으로 분명히 입찰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꼭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개런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의회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승인 아직 안 난 거잖아요. 이거. 행정부에서는 한다고 하고. 근데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건 시간에 대해 의회 승인 나고 이제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뭐 국내에서 진행되던 다른 뭐 신규 모델의 그 군함 전함 프로젝트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빨라도 이제 이렇게 첫 시작할 때까지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첫 시작이요. 네네. 트럼프 행정부 지난 다음에 시작하겠네. 기본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개념 설계부터 시작해서 그걸 하면 아마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군요. 말씀하신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일단 매출에 바로 반영이 된다든가 이런 네, 수익성 좀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렇죠. 다른 형태의 방산 업체를 본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보다 이거를 우리가 해외에 어떤 식으로 갖다 팔아서 더 많은 양을 만드느냐가 그 회사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 출발이 중요한 겁니다. 네네. 이걸 시작했다는 게. 맞습니다. 미국뿐 아니에요. 지금 캐나다도 잠수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60조 원 이게 대단한 규모인데 이거는 이제 아직 결정이 안 나는데 독일의 TKMS라는 회사하고 하나오션이 이제 최종 두 후보로 선정이 돼서 이걸 이제 선정이 곧 되겠죠.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독일 사업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그 2대 방산 업체가 원팀으로 참여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 내년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저희가 1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사업이 이렇게 60조 원씩 되는 큰 규모인 이유는 처음에 발주를 해서 이 잠수함의 라이프 사이클 내내 들어가는 이제 MRO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수리 유지까지. 그 규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 이렇게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것이 국내 업체에게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럼요. 레putation, 뭐 트랙 레코드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반드시 받아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일본이 이제 조선업 과거에는 좀 조선업을 했는데 일본 조선은 최근엔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일본 이제 조선업 제2조선 살리기 뭐 이렇게 재팬 조선 살리기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조선업만큼은 뭐 독과점법 없애고 그러니까 한 업체가 잘하는 업체가 한 밀어주더라도
반드시 이걸 살려놓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엄청납니다. 1조 엔, 한 9조 원 정도죠. 이 9조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제2조선 살리겠다 하는데 일본의 현재 조선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조선을 메인으로 하고 있었던 기업들이 저희 조선은 접고 그냥 다른 쪽으로 확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업들이 왕왕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또 막상 조선 놓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어서 사업을 늘리고 나서 그 회사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저만큼의 니즈가 있을까 싶은데 오히려 정부 측이 저렇게 해서 좀 조선업을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도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업 카드를 아예 안 들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사업이 이렇게 줄어들고 점진적으로 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사업 파트너 입장에서는 그쪽에다 뭔가 물량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불씨를 좀 살려놓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정부 측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민간 사업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정부 측보다는 저희는 좀 덜하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좀 합쳐서 지금 형태에서 좀 큰 형태를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중심축이 누가 될지 그 부분도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궁금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접고 다른 데 가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거의 중심축으로 그렇죠. 잡나 아마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민간 상선 시장에서의 그 일본의 위치는 한 10% 내외 정도의 그 규모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궁극적으로 높여가지고 뭐 한국 정도나 그 정도 조금 적게 되는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긴 한데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다. 힘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항공모함 만드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죠? 그렇게 이 자기네들의 기술에 취해서 그렇죠. 지금 딱 미국이 갔던 전철을 일본이 밟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약하지만 경계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님 모시고 국내 조선업계 핵심 이슈들 한번 골고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